한국 호주전, 호주가 이기지 않을까? 너 또 스포츠 토토에 돈 걸었냐? 아니, 그냥 이유가 몇 개 있어서 그러는 거야. 호주의 축구 팬들끼리 아시안컵 한국 호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이기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호주가 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아시안컵을 즐겨보고 있는 아론이라고 합니다. 여느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축구광인데요. 옛날 같았으면 아시안컵은 열심히 안 봤을 텐데 요즘은 한국 때문에 아시안컵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물론 호주야 당연히 응원하고요. 호주에서 축구를 시청하는 팬으로서 2023년 AFC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가장 큰 축구대회인 이 대회는 호주가 오세아니아 연맹에서 탈퇴한 후 높은 수준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아름다운 축구에 열광하는 다양한 문화를 기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호주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강력한 토너먼트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트 라이언, 에런 무이, 매튜 레키와 같은 선수들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중요한 경험을 쌓았고 저희도 우승을 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사실 호주 사람들은 사우디 한국전에서 사우디가 올라오기를 바라긴 했어요.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즘 호주 현지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물론 경기를 봐야 알겠지만요. 좀 호주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체력인데요. 국제대회의 도가니에서 팀의 체력과 신체적 준비 상태만큼 중요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숨막히는 순간으로 가득한 아시안컵은 아시아 전역 축구팀의 끈질긴 정신력과 회복력을 증명하는 대회입니다. 1월 28일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비교적 쉽게 승리한 호주 대표팀의 전술적 효율성과 체력 보존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점 없이 사고를 넣은 호주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300분 이상 출전한 선수가 4명뿐이거든요. 호주는 체력적으로도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했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1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120분간 이어진 경기는 승부차기라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까지 더해져 한국 대표팀의 인내심과 의지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는 박진감 넘치지만 선수들의 피로와 부상, 위험 증가로 인해 다음 라운드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수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 장에서는 경기가 표준 90분을 넘어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축구에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추가 30분의 경기 시간은 노가웃 시나리오의 심리적 압박과 함께 토너먼트 내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팀이 채택하는 신체적 준비, 스쿼드 로테이션, 선수 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주가 유리한 두 번째 유인으로의 신문은 그레엄 아널드. 호주 감독의 경기 스타일을 지목했습니다. 이 대체는 아널드 감독이 그동안 비율적인 공격과 미드필더, 진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교적 약한 팀을 상대로 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유럽, 이 3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그보다 선수 구성이 좋은 한국이 수비로 물러서는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공격 점유율 58% 기록했는데 호주를 상대로도 그럴 경우 호주는 오히려 편안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며 월드컵에서 아널드 감독은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 역습하는 경기를 잘 치른 바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국제축구계에서 감독의 전술적 철학과 경기장에서의 선수들의 전략적 실행만큼 팀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호주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왔는데요. 물론 어느 감독들이나 그렇겠지만 아놀드 감독도 극과 극의 평가가 있죠. 팬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종종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의 접근 방식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아놀드 감독의 전술, 특히 공격과 미드필더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그의 전술은 특히 다가오는 한국과의 경기를 고려할 때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의 코칭 스타일은 비례적인 공격과 약팀과의 경기에서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드필더를 특징으로 하는데 저는 이 스타일에 흥미를 느낍니다. 이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놀드 감독의 전술이 중요한 경기에서 특히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아놀드 감독의 시스템이 유럽 2, 3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호주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개개인으로 치면 한국팀이 유명한 사람은 비슷해요. 김민재나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처럼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억 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전체로 묶어놨을 때 전술이 전혀 없는 한국 감독이 있죠. 바로 클린스만이요. 저는 스포츠 토토에도 돈을 좀 넣어놓은 게 있어서 한국이랑 일본 경기를 좀 열심히 봤는데요. 진짜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분명 시작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최소 4강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스포츠 토토에 넣어놨던 제 돈도 사라지고 있고요. 클린스만의 전술적이 비판의 주요 초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귀찮아서 전략이 없어요. 말레이시아전까지만 해도 사사히 전술을 썼었잖아요. 팀 입장에서 메이저 대회를 치를 때마다 원톱보다 투톱이 공격적이라는 원칙에 따라 늘 스트라이커를 2명 두는 게 클린스만 감독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1승 2무로 통과하면서 공격에는 유독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박용호에서 이재성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수비진은 좌우 풀백과 센터백에 모두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포진이 사사이라는 점과 투톱이 조규성, 손흥민이라는 점은 매번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연봉은 참 잘 받아가요. 그걸로 제 스포츠 토토에서 잃은 돈이나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격수 투톱 체제를 고집해서 골은 잘 넣었냐고요. 한국 같은 나라가 1승 2무로 조별 예선을 통과한 걸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죠. 감독으로서 데뷔한 독일, 그리고 이어진 미국에서도 사사이 선언은 이어졌습니다. 맡은 팀이 강팀에 속할 경우 사사이를 고집하고 약체일 경우 다양한 포메이션을 실험하는 게 18년째 이어진 한결같은 성향이에요. 2006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을 4강에 올렸을 때나 2013 북중미 골드컵에서 미국을 우승시켰을 때 모두 사사이였습니다. 실패로 끝난 바이에른 뮌헨 시절도 사사이 중심이었어요. 진짜 웃겨요. 6년 전술을 18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또 고맙기도 하죠. 호주가 왠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유럽 축구에 대한 이러한 노출이 호주 축구 대표팀의 전술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아놀드 감독의 전략적 청사진 아래서는 역동성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술적 동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특히 상대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58%의 공격 점유율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탄탄한 조직력과 공격력을 갖춘 한국은 다른 종류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한국이 선호하는 소유권 유지와 전진 압박은 기술력과 절제된 접근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아놀드 감독이 예상한 전략, 특히 신중한 역습 축구를 강조하는 것은 한계라기보다는 고의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흔히 선제적 전략보다는 사후 대응 전략으로 여겨지는 호주의 역습. 축구는 한국 같은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호주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 조직된 호주팀은 전진하는 한국 선수들이 남겨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럽 출신 선수들의 스피드와 활동량을 활용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훈련된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가 한국팀한테 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축구에서 호주와 한국의 유서 깊은 라이벌 관계, 특히 아시안컵에서의 맞대결을 되돌아보면 팬으로서 기대감, 향수, 전략적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 팀의 역사는 찬란한 순간과 가슴 아픈 순간, 그리고 국제 축구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경쟁 정신으로 점철된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라이벌 관계의 역학관계를 파헤치면서 과거 두 팀의 만남이 갖는 광범위한 의미와 향후 맞대결에 시사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친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포함해 최근 몇 년간 호주의 한국 전적은 전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라이벌 관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일부에서는 친선 경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러한 경기가 팀에 불어넣을 수 있는 추진력과 자신감의 저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호주 축구 대표팀에게 이러한 승리는 비록 비경쟁 경기이긴 하지만 한국과 같은 강력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라이벌 관계의 진정한 깊이와 선수와 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친선 경기의 결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난 23년간 공식 해외 경기에서 호주가 한국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통계는 호주 축구의 회복력과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성장과 적응, 때로는 우연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풀뿌리 축구부터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호주 축구의 수년간의 발전을 아우르며 코칭 철학, 선수 개발, 호주가 아시아 축구연맹에 통합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강조합니다. 2015 아시안컵은 이 라이벌 관계의 강렬함과 현 수준에서 축구를 정의하는 얇은 마진에 대한 가슴 아픈 사례 연고를 제공합니다. 조별리그에서 호주가 한국을 1대0으로 이긴 것은 두 팀 모두 이미 8강 진출권을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과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는 전술 스태프에게 직접적인 라이벌과의 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맞대결은 전략을 시험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가늠하며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호주가 2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같은 대회 결승전은 호주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뤄 이길 수 있는 호주 대표팀의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우승 강력 후보였던 한국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 한국팀에 대한 악감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사실 개최국부터 한국이 되길 많이 빌었어요. 축구 팬인데 기왕 이 기회에 아시안컵을 보러 한국으로 가고 싶었죠. 또 사실 사우디전을 고전한 이유가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하나도 없어서도 있을 거예요. 축구 팬으로서 아시안컵 개최지가 한국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9년 6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피파 총회에서 중국이 2023년 AFC 아시안컵을 개최한다는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4일 중국 축구협회의 발표로 인해 이 같은 기대와 준비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AFC 아시안컵 개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충격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보느니 자발적으로 중국이 안 한다고 제출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중국이 개최국을 철회함에 따라 AFC는 개최국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일정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보건 위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물류, 보건 프로토콜, 선수, 스태프, 팬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대회를 조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6월 30일 대한축구협회는 희망과 기대에 다시 불을 지피며 이전에 철회했던 아시안컵 개최 신청서를 AFC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담하고 전략적인 결정이었으며 아시아 축구계가 필요로 하는 순간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축구 팬으로서 이 소식은 자부심과 흥분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호주와 한국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죠. 호주가 2023년 AFC 아시안컵을 개최한다는 소식은 저에게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호주에서 개최되었던 2015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목격했기 때문에 대륙 최고의 축구 대회를 다시 한번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15년 대회는 호주의 대규모 행사 개최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장은 꽉 찼고 조직은 완벽했으며 분위기는 뜨거웠고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도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2일 호주의 유치 철회 결정은 호주 축구 애호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15년의 유산을 이어받아 호주에서 대회가 다시 열리기를 바랐던 많은 축구 팬들은 유치 철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오랜 축구 팬으로서 지난 9월 2023년 아시안컵 유치를 철회해야 했을 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한국과 카타르가 여전히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가 현재로서는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실용적인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서포터로서 호주 축구를 아시아 전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한국에서 열리길 바랬어요. 카타르에서는 일단 월드컵이 열리니까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생각해도 아쉽네요. 제가 꼭 호주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호주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은 호주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지만요. 저는 한국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요. 어쨌든 카타르에서 직관을 하지 못하는 입장으로서 두 팀 다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이에요. 사우디 경기하는 꼴을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목을 조르질 않나, 머리채를 쥐어잡지를 않나. 한국이 호주를 상대로 잘 싸워낼 것이라고 믿어요. 호주도 한국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밝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관중석에서 호주 대표팀을 응원하겠지만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공정하고 경쟁적이며 재미있는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개막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안타깝게도 더러운 전술과 반칙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특히 이 지역의 국제 무대에서 정직과 올바른 행동의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부정행위, 위험한 태클 또는 일반적으로 비신사적인 행동은 긴박감 넘치는 경기의 열기와 긴장감 속에서 안타깝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최국 카타르는 아시안컵이 아름다운 축구라는 공통의 열정을 통해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는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장 내 행동이 윤리를 훼손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는 대회 전체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심판과 운영진은 반칙을 처벌하는 1차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공정성이 여전히 중요하며 경기의 공정성이나 선수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결과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주가 탈락하더라도 한국이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손흥민 선수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응원할게요.
여기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프랑스 부부와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딨어? 아니, 우리 딸 한국에서 납치라도 당한 거야. 역시 한국에는 오는 게 아니었는데. 곧 한국에 온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는데요. 과연 이 셋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살배기 딸이 있는 35살 엄마 나나라고 하는데요. 제 딸의 이름은 자드랍니다. 일단 전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었죠. 파리의 작은 아파트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쓰레기는 넘쳐나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하늘 높이 쌓여 있고 소파 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게다가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청소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여긴 쓰레기장이야. 저는 배를 부여잡고 불평했습니다. 얼룩진 카펫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려니 임신한 몸이 아팠어요. 아무리 쓸어도 먼지와 오물이 더 쌓여만 갔습니다. 지저분한 아파트 외에도 파리 거리는 개똥이 널려 있고 보도블록에 껌이 들러붙어 있으며 지하철역 주변에는 쥐가 기어다니는 등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과점에서 바게트를 나르다가 따뜻하고 냄새나는 똥더미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맙소사, 이 도시는 정말 역겨워요. 나는 비명을 질렀죠. 임신한 제 코는 악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해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스모그가 너무 짙어서 태양을 가릴 정도였어요. 스쿠터와 자동차는 사방에서 지독한 회색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저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침과 쌕쌕거림을 느꼈습니다. 유독한 공기에 목이 따갑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 아기를 이런 곳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게다가 파리는 밤낮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 창문 아래 취객의 고함 소리, 거리에서 싸우는 커플 등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소음 공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신선한 공기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을 갈망했습니다. 조용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시끄러운 파리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 더럽고 기능장애가 있는 도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의사를 찾아가 파리는 아기를 낳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절망했습니다. 의사는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하세요. 나나 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파트 아래층에서 비스트로를 운영하던 친구 쿠왕은 나나 파리는 잊어버려. 나처럼 중국으로 이주하는 게 가족에게 훨씬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출산 직전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한다고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이 여기 파리에 있어요. 하지만 쿠는 중국이 현대적이고 저렴하며 파리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밝고 푸른 하늘, 아이들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원. 그는 극찬했어요. 그는 저에게 베이징과 상하이의 깨끗한 동네 사진을 보여줬어요. 파리처럼 냄새나는 쓰레기나 경적을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쿠는 중국에서는 작고 더러운 원룸 대신 아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멋진 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집세나 범죄에 대한 걱정도 없죠. 중국은 미래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꼬드김에 넘어가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쿠왕은 제 아파트 짐을 싸고 가구를 파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베베가 착륙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기도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고 부피가 커서 불편했지만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한 손은 아픈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여행 가방을 들고 뒤뚱거리며 상하이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확실히 프랑스랑은 다르게 더 고급지달까요? 또 다른 지인인 채는 저를 쿠왕이 마련해준 멋진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어요. 나무바닥이 반짝이는 큰 방에 발코니에서 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의 아파트였죠.
파리의 지저분한 작은 원룸과는 달리 밝고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이곳은 파리보다 더 끔찍했어요. 이런 비위생이 없겠다 싶었죠. 중국에 비하면 프랑스는 양반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다시 프랑스로 가려고 했죠. 이미 가구까지 다 팔아버렸는데도요.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길 지금 가면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낳기로 했죠. 마침내 제 작은 아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제 커다란 배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하이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튀어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자드라고 지었어요. 처음 몇 달은 신생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스러운 자드는 대부분 평화롭게 먹고 잠만 잤어요. 발코니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프랑스 자장가를 부드럽게 불러주었죠. 이 고요한 동네에서 저는 파리의 모든 소음과 성가신 일 없이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인도에 침을 뱉고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는 아이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사과도 없이 유모차를 불도저처럼 밀었습니다. 스쿠터와 자전거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가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쿠의 청명한 하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스모그는 종종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상하이의 이 미친 듯이 혼란스러운 면은 저를 깊이 걱정하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발코니에서 반짝이는 고층 빌딩의 바다를 바라보며 과연 이곳이 사랑스러운 자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드는 체내 손자들과 놀아주면서 중국어로 옹알이를 했어요. 저는 자드의 프랑스어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환경에서는 힘든 싸움이었어요. 파리보다는 깨끗하고 차분한 도시지만 상하이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파란 하늘을 약속했지만 스모그는 여전히 폐를 옥죄었습니다. 고층 빌딩은 태양을 가리더고요. 그가 꿈꾸던 낙원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파리의 아름다움과 유럽에서 자란 자드의 꿈이 그리워 가슴이 아팠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딸 자드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상하이의 생활비는 파리에 비해 저렴하지만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는 임금이 더 낮습니다. 프랑스어 학위는 무용지물이었고 제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기초 영어를 가르치거나 웨이트리스, 유모로 일하는 것뿐이었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호황에 대해 극찬하던 제 친구 쿠왕은 일자리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의 호황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의 대부분을 집세가 먹어치웠습니다. 값싼 현지 농산물은 파리와 벌레로 뒤덮인 채 썩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우리는 주로 흰 쌀밥과 달걀로 끼니를 때웠어요. 자드는 점점 야위어갔고 저는 자드의 지루한 식단에 대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자드가 엄마, 우리 프레이즈와 크레페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힘든 프랑스식 딸기. 크레페를 맛있게 먹고 싶다는 딸의 달콤한 요청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좋은 딸기는 너무 비싸.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죠. 자드는 삐죽거리면서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우리의 빠듯한 예산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죠. 저는 여분의 현금을 벌기 위해 직접 판매를 통해 오일과 메이크업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은 평범했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을 팀원으로 영입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재고 비용을 지불하고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하지만 사회적 교류는 집에서 자드와 함께 고립되어 있던 저에게 좋은 변화였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중국에서의 경제적 기회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드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자드는 8살 때부터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자를 배우고 간단한 책을 읽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자드는 프랑스어와 다른 중국어 문법의 복잡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조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발음 과외를 해주려고 하자 그녀는 삐죽거렸습니다. 중국어는 엄청나게 어렵게 설계된 언어였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자드는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요. 또한 자드는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말하고 줄을 서서 팔꿈치를 앞세우고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등 저를 불안하게 하는 습관들을 학교에서 배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매너를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프랑스어로 자드, 소위 세이지 라고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코칭보다 같은 반 친구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더 잘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자드는 계산대에서 젤리 사탕을 달라고 조르지만 저는 빠듯한 예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자드는 나 지금 사 먹을래 라고 소리치며 줄을 선 할머니를 밀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저는 자드를 뒤로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내 거친 말투에 입술을 떨며 움츠러들었어요. 자드가 학교에서 매일 보던 모습을 이곳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중국에서는 줄을 서는 것이 흔한 일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방식이 항상 옳은 방식은 아니란다. 너도 잘 알잖아. 인내심을 갖고 예의를 지켜야 해. 자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폭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동료들과 선생님들이 단 한 학기 만에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저희 딸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기를 원하지 않았죠. 8년 동안 중국에서 딸자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오염된 음식, 공해, 거친 교통 등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학교가 가치관보다 성적을 강조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자드는 부정행위가 흔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나라를 검색하던 중 한국은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도시, 낮은 범죄율, 훌륭한 교육으로 유명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죠. 자드는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죠. 중국을 추천한 친구 쿠는 제 생각을 비웃으며 한국은 후진적이고 폐쇄적이야. 그냥 여기 있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짐을 팔아 작은 여행 가방 2개에 짐을 싸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중국에 비해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세관과 출입국 심사대를 순조롭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분주한 터미널에서 자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자드는 국가와 언어를 쉽게 바꾸는 세계 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낯선 곳에 있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죠. 수화물 수취대에서 기다리던 자드는 조바심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짐은 언제 나와요? 그녀가 10번째 묻더라고요. 저는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더 멋진 여행 가방들 사이에서 낡은 파란색 여행 가방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마침내 가방을 발견하고 2 가방을 벨트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찾았어, 자드. 제가 말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자드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밝은 분홍색 재킷이나 따은 머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드. 나는 맥박이 빨라지면서 외쳤죠. 근데 시야엔 자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툰 영어로
공항 직원들에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무전기에 대고 빠른 한국어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로 분홍색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가 엄마와 헤어졌다는 안내. 방송이 머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자드가 제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둘 다 떨면서 서로에게 매달렸다. 자드는 제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 귀여운 만화주스가 있는 음료수 카트 쪽으로 걸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드의 손을 놓아준 제 자신을 꾸짖으면서도 자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우리의 행복한 재회에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고 자드에게 딸기 우유 한 병을 건넸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달콤한 간식에 끌린 것이었죠. 저희는 친절한 직원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자드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트라우마로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대응을 보고 좋은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꼈을 때 그들의 연민은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터미널 밖을 둘러보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택시와 정중하게 짐을 차에 싣는 운전기사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난폭한 교통체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30분간의 여정은 공항에서의 실현 이후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고즈넉한 사찰이 점점이 박힌 산을 지나며 달렸습니다. 넓은 대로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친구 쿠가 묘사한 편견이 가득하고 불친절한 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 고용주가 제공한 가구가 완비된 원룸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밝았어요. 자드는 새 침대에 놓인 분홍색 공주님 침대볼을 보고 기뻐서 비명을 질렀는데 사려 깊은 한국인 동료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침구류와 창턱을 따뜻하게 데우는 수선화 화분의 향기를 맡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벌써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을 간신히 버텨오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상하이 수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넉넉한 임금을 받는 사무보조 일자리를 얻었으니까요. 한국의 생활비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서직만으로도 제드와 저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 저는 선명한 수표를 열심히 현금화했습니다. 제드는 제가 두툼한 원화뭉치를 부채질하는 모습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부자 됐어요, 엄마. 딸이 신나해 하더라고요. 전 웃으며 그녀의 볼에 뽀뽀했죠. 저희는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근처 슈퍼마트로 나갔죠. 저는 자드가 통통한 딸기와 윤기나는 사과로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걸 지켜보았죠. 중국에서는 멍든 썩은 과일에 익숙했던 그녀는 매끈한 껍질을 신기해하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드디어 건강한 음식을 먹일 수 있다니 왜 진작에 한국에 오지 않은 걸까 싶네요. 계산대에서 저는 마지막 동전까지 세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계산할 수가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드는 한 손으로는 장을 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요. 침실 2개짜리 새 아파트는 비좁았던 중국 아파트에 비해 넓게 느껴졌습니다. 제드는 분홍색 벽에 한자 대신 K-팝 포스터를 붙여 자신의 방을 꾸미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자고 갈 거야. 그녀는 큰 소리로 꿈을 꾸며 행복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밤에는 중국어 한자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한국어로 된 동화를 읽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드는 이제 일기장에 프랑스어 어휘와 새로운 언어를 섞어 분주하게 낙서했습니다. 엄마 난 벌써 한국어도 할 수가 있어요. 중국어는 어려웠는데 말이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세종대왕에 관련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벌써부터 세종대왕까지 알다니 엄마로서 참 많이 컸다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저한테 90도 배꼽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한국식 인사였죠.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 와서는 저희 딸이 더 다시 인사성도 바라지고 굉장히 배려심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네요. 앞으로도 저희 딸 많이 기대 부탁드려요.